상상조차 힘든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나 유기형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제3자에 불과한 저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게 바로 역대급으로 제 분통을 터뜨려 놓았던 사건입니다. 워낙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마무리 지어진 게 맞는 건지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 영상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주간악당 2006 천안 연쇄사건 편입니다. 2006년 1월 12일 낮 11시 빨간 자동차를 몰고 천안 시내에 나타난 26살 여성 표미진 씨는 한 대형마트 근처에 차를 세우고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은 하나상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는데요. 미진 씨는 며칠 전 생활정보지에서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여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일자리가 간절했던 그녀는 곧장 하단에 적힌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몇 마디 통화를 이어가던 남자 사장은 대뜸 마음에 드니까 면접을 보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미진 씨는 기뻐하며 이를 수락했습니다. 사장은 면접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회사가 아닌 대형 마트 앞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미진 씨가 의아해하며 이유를 묻자 그는 이제 막 오픈한 사무실이라 찾기가 어려울 테니 마트 앞에 서 있으면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했죠. 미진 씨는 친절한 사장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꼭 하나상사에 취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대에 가득 차 약속 장소를 서성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방이 논밭인 천안시 풍세면에서는 이제 막 도로며 공단이 개발되기 시작해 여기저기 어수선한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14일 공사장에 출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굴다리에서 시커멓게 탄 수상한 무언가가 발견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는 사람, 그것도 여성이었습니다. 망자의 신원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이틀 전 면접을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던 표미진 씨였던 겁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그녀의 복부에서는 2개의 찔린 자국이, 체내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모두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미진 씨가 과다혈이나 질식도 아닌 소사, 그러니까 불에 타 숨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표미진 씨는 자신의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숨을 쉬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미진 씨는 외출 전 가족에게 하나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수사진은 먼저 그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등록된 사업자를 뒤져도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나라에 아직 등록도 되지 않은 회사를 미진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하다 경찰은 천안 사람들이 구인구직을 할 때 필수로 본다는 한 생활정보지를 떠올렸고 그곳에 하나상사의 광고가 실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사진은 곧바로 휴대전화에 연락을 취했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번호를 추적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대포폰. 그때 생활정보지 회사 직원이 다른 전화번호를 내밀었는데요. 휴대전화가 아닌 천안 지역의 유선전화 번호였습니다. 회사가 광고 의뢰인에게 유선 연락처를 하나 더 받아놓았던 겁니다. 바로 전화를 건 경찰. 그런데 받은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네, 천안시청 김지영입니다. 순간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하나상사로 전화를 걸었는데 천안시청이 연결된 겁니다. 시청 직원 김지영 씨는 하나상사와는 조금도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광고를 낸 사람이 허위로 아무 번호나 제출했던 거죠. 하나상사는 유령회사, 사장 전화는 대포폰, 긴급 연락처는 허위번호.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범인은 구인 광고를 가장해 표미진 씨를 불러낸 자가 분명해졌습니다. 시간이 엿새가 흘러 2006년 1월 20일 경찰은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포폰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용의자가 표미진 씨를 포함 총 15명과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나왔는데
그중 딱 한 명, 송은정이라는 여성의 신변이 확인되질 않은 겁니다. 그때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풍세면 어느 마을의 이장, 장씨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죽은 젊은 여자 계속 흙바닥에 그대로 둘 겁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리둥절한 경찰은 일단 신고가 들어온 장소로 출동을 했습니다. 미진 씨가 발견된 굴다리에서 불과 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는 놀랍게도 정말로 숨진 젊은 여성이 너저분한 덮개에 덮인 채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신고를 넣은 장 이장은 며칠 전부터 이곳에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참이 지나서 경찰에 전화를 건 까닭은 망자가 지난 14일에 발견된 표미진 씨라고 오해를 해서였는데요. 그녀가 발견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몰랐던 장 이장은 경찰이 다 이유가 있어서 피해자를 여기에 둔 건가 보다 하며 수습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 딴에는 수사에 협조를 하고 배려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주검을 노상에 방치할 리가 없겠죠. 더욱이 이 여성은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 얼굴 전체가 노란 테이프로 감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천안경찰은 끝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 변사자는 그들이 애타게 찾고 있던 송은정 씨였습니다. 사건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천안경찰뿐만 아닌 충남광역수사대까지 동원돼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아무리 여성이라도 2명을 한꺼번에 컨트롤하기에 남자 혼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인이 최소 2명 이상이라고 보았고 논밭과 공사장 정도밖에 없어 아는 사람 아니면 갈 일이 없는 풍세면 시골 마을의 피해자를 유기한 것으로 보아 범인들이 천안지리에 익숙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일단은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해 실종 당일 그녀들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이곳저곳 전단지를 붙인 결과 꽤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엔 송은정 씨가 30대 중반의 남자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 봤다는 제보도 있었고 남자 몇 명이 여자 한 명을 강제로 승합차에 태우는 걸 봤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11월 22일에는 더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대포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 전화기가 수원에서 거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이 전화기를 구매자에게 배달한 택배 기사를 찾아낸 겁니다. 기사는 수령자의 얼굴까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3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160cm 정도 되는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월 3일, 아직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경찰에게 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 2명과 남자 3명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제보자는 그 테이블 사람들이 별 대화도 없이 어색하게 앉아있는 게 좀 이상했다고 하면서 세 남성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중 한 남성의 특징은 배달기사가 목격한 대포폰 수령인과 상당 부분 일치해 있었습니다. 수사진은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갑을병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감 용의자의 몽타주까지 작성해 천안과 주변 일대에 배포했습니다. 대포폰을 수령한 왜소한 남자는 을 용의자로 전단지에 실렸습니다. 공중파 뉴스에도 여러 번 나간 이 몽타주 수배 전단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떠한 소득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보자가 봤다는 5명의 사람들은 피해자와 범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충남경찰은 정말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이동 경로로 예측되는 곳의 카메라 영상은 전부 수거해서 살폈고 범행일 전후로 특정 지역에서 착발신된 휴대전화 기록을 뽑아 어마어마한 양의 전화번호를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표미진 씨와 송은정 씨의 통화 내역에서 그녀들이 사건 당일인 1월 12일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연히 범인의 협박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경찰은 혹시 범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은행에 직접 가지는 않았을까 싶어
온갖 금융기관을 다 찾아다니며 탐문도 했습니다. 이렇게 2달을 끙끙거려 용의자를 추리고 또 추린 결과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부상했는데요. 바로 34세 명병석이라는 자였습니다. 그가 유력한 용의자가 된 까닭은 대포폰과 비슷한 경로로 움직인 휴대전화들 중 하나가 명씨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포폰과 본인의 폰을 같이 갖고 다녔겠죠. 그는 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6년간 복역을 한 후 출소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대포폰을 거래한 경기도 수원시와도 대포폰의 이동 경로 중 한 군데였던 서울시 구로구와도 비교적 가까운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명씨의 체격이 배달기사가 본 을 용의자와 유사하다는 것도 그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충남경찰은 명씨가 살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고시원 앞으로 출동해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어쩐 일인지 그는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고시원이라도 일단 집은 집인데 이렇게까지 오래 귀가하지 않는다는 건 좀 이상했습니다. 벌써 눈치를 채고 도주라도 한 건 아닌지 마음만 갑갑해하던 경찰. 그때 형사 한 명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설마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어서 집에 못 오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 하면서도 수사진은 재빨리 네트워크에 접속해 전국 각지에서 현재 처리 중인 사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에 띈 것은 인천 남동경찰서에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서 며칠간 취조를 받고 있는 한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는 범죄를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명병석이라는 자를 붙잡아 유치장에 가둬두고 사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씨는 4월 초 인천의 한 생활정보지에 영어과의 선생님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고 12일 낮 광고를 보고 전화한 여성 K씨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K씨는 명씨에게 제압되지 않고 그의 귀를 물어 뜯으면서까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후 다행히 차 안에서 빠져나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 길로 꽁지 빠지게 도망쳤던 명씨가 간단히 붙잡힐 수 있었던 것은 마침 그 장소에 있던 택시기사가 명씨의 자동차 번호를 적어놓아서였습니다. 차에서 탈출하듯 내린 젊은 여성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뛰는 모습을 보고 빠르게 문제의 차 번호를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비록 이번 건은 미수였다고 해도 명씨는 이미 동종범죄로 6년이나 교도소 생활을 한 전과자라 여죄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명씨의 그간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그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는데요. 한 대는 K씨를 꿰어낼 때 사용한 대포폰, 나머지 한 대는 명씨의 실제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대포폰과 생활정보지라니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진은 어째 영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통신사에 의뢰해 휴대전화 이동 경로를 조회해 보았는데요. 이 사람 1월에 천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미수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명병석은 충남경찰에 임시로 인계되어 연쇄 사건에 대한 치조부터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약 100일간 온 몸을 갈아 넣으며 범인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인 충남경찰은 인천 남동경찰에게 선물 아닌 선물을 받은 셈이 된 겁니다. 명씨는 처음 자신은 대포폰만 샀을 뿐 표미진 씨와 송은정 씨를 납치하고 죽인 것은 공범 박철수가 한 짓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애당초 범인이 적어도 2명 이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충남경찰은 이번엔 박철수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는 끝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명병석이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빤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명병석. 그는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본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경찰의 말에 그제야 여성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빼앗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가 두 여성에게 한 짓은 어지간한 사람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2006년 1월 9일, 명 씨는 인터넷으로 대포폰을 구입해 수원의 어느 번화가 앞에서 택배기사에게 이를 수령합니다. 그는 대포폰으로 천하의 한 생활정보지 회사에 전화를 해 하나상사라는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컴퓨터에 능숙한 여직원을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내는데요. 다음 날인 1월 10일, 인천으로 옮겨간 명 씨는 부평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 들러 차를 한 대 빌립니다. 구직 중인 여성들의 전화가 쉴 틈 없이 밀려오자 그는 15명의 지원자와 통화를 하며 범행에 적당한 두 사람을 골라냅니다. 표미진 씨와 송은정 씨였습니다. 1월 11일, 명 씨는 렌터카를 타고 천안으로 내려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범행을 저지를 만한 장소를 물색한 뒤 사는 사람도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는 풍세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범행 장소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마트에 들러 과 테이프, 주유소에 들러 등유를 구입한 후 차 안에 넣어두고 찜질방으로 가 표 씨와 송 씨를 만날 약속을 잡습니다. 이렇게 범행 준비를 모두 마친 그는 찜질방에서 느긋하게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1월 12일 범행 당일, 낮 12시경 대형마트 앞에서 표미진 씨를 만난 그는 자신의 차 한 대로 움직이자며 미진 씨를 렌터카에 태웁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범죄자로 돌변해 으슥한 곳으로 가 범죄를 가합니다. 패닉에 빠진 채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는 미진 씨에게 명병석은 말만 잘 들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진 씨는 명병석이 시키는 대로 신용카드를 넘겨주었고 명 씨는 그 카드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은행에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26세의 구직자에게 금융권에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명 씨가 덜덜 떨고 있는 미진 씨를 싣고 이동한 곳은 목천 휴게소. 두 번째 피해자 송은정 씨는 그곳에서 하나상사의 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이미 여성 한 명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으며 옆에 올라탄 은정 씨. 차는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고 명병석은 다시 범죄자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 은정 씨는 미진 씨와 마찬가지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요. 오후 5시경, 사전 답사해두었던 풍세면 공사 현장에 가서 차를 세운 명 씨는 송은정 씨에게 신용카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황당하게도 은정 씨는 신용카드를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2006년도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카드를 사용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명병석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데요. 카드 대출이 범행의 목적이었다면 적어도 전화상으로 채용 자격을 검증한다는 핑계라도 대면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26세의 젊은 여성, 그것도 취업 준비 중인 무직자에게 신용카드가 있다 한들 큰 금액을 대출받기 어렵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명 씨 역시 한때는 회사 생활을 하며 처자식을 부양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상식을 모를 리가 없겠죠. 정말로 돈을 위한 범행이었다면 대출에 보다 유리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신용카드가 없다는 송은정 씨의 말에 화가 난 명병석은 국민은행 한 지점으로 전화해 이번엔 은정 씨가 신용카드 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았지만 당연히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두 여성 모두 명병석에게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먼저 차 안에서 송은정 씨를 공격해 그녀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전날 미리 사둔 테이프를 칭칭 감아 일식으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은정 씨를 차 밖으로 옮겨 잡초가 무성한 흙바닥에 던지듯 눕혀놓고 주변에 굴러다니던 낡은 덮개를 주워 아무렇게나 덮은 뒤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얼어붙은 미진 씨는 감히 도망도 치지 못하고
이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얌전히 있기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그녀는 눈앞에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제발 살려달라면서 빌고 또 빌었지만 명병석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표미진 씨를 굴다리 안으로 끌고 들어가 역시 전날 사둔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2차례 찔러 쓰러뜨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인간 이하의 존재는 차에서 등유가 든 말통을 꺼내와 목숨이 희미해져가는 미진 씨의 몸에 들이부었는데요. 낮에 성범죄를 하다 묻었을 자신의 흔적을 완벽히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명병석은 불붙은 신문지를 미진 씨를 향해 던진 뒤 유유히 굴다리를 걸어나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악마도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2006년 4월 20일 충남경찰의 수사를 받던 명병석의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2005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영어학원에 전화를 걸어 딸의 과외 선생님을 찾고 있다며 학원 상담원 52세 여성 윤 씨를 밖으로 유인해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질식사시키고 경기도 의왕시의 야산에 그녀를 유기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천안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잘도 진술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로써 12월부터 1월까지 단 한 달 사이에 그에게 목숨을 잃은 여성은 모두 3명이 되었습니다. 충남경찰은 끝까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놓지 않고 조사를 이어갔지만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명병석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 잠시 다른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02년 1월 20일 밤 11시경 일본 시즈오카현 미시마시에서 당시 29세 남성 핫토리 주니아는 귀가하던 19세 여자 대학생 사치코 씨를 발견하고 자동차로 납치해 인적 드문 산속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얌전히 있으면 집으로 보내준다는 말을 공포에 사로잡힌 사치코 씨는 순순히 따랐고 실제로 핫토리는 그녀를 차에 태워 다시 미시마 시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풀어줬다가는 신고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핫토리는 사치코 씨를 한 공사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등유를 그녀의 몸에 들이부은 뒤 그대로 불을 붙이고 도주했습니다. 사치코 씨는 다 숨졌고 핫토리 주니아는 몇 달이 지난 2002년 7월에 검거됩니다. 그는 살면서 절도, 강도, 마약 등을 이유로 총 5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던 전력이 있었는데요. 핫토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 재판부에는 한 명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사형을 내리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정도 판결이면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검찰 측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된 겁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 첫째, 범행 내용이 해도 너무 악질이고, 둘째, 전과가 쌓인 것을 볼 때 더 이상 갱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 측은 기존의 판례를 무시하는 판결이라며 상고를 했지만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고 지난 2012년 8월에 핫토리 주니아의 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명병석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충실히 사회생활을 하던 52세 여성을 강도하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던 26세 여성을 한 사람은 성폭행 후 불태워 죽이고 한 사람은 얼굴에 테이프를 감아 죽였던 이 지독한 강도 강간 살인범 명병석에게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덧붙여진 양형의 이유를 대략 5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과는 있으나 사람을 죽인 전과는 없고, 둘째,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형보다 사랑을 덜 받았으며, 셋째, 부자인 부모가 형한테만 사업체를 차려주고 피고인에게는 차려주지 않아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넷째, 형이 사업도 집안도 말아먹자 가족과 사회를 원망하게 되어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다섯째, 여죄를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성과 교화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여러분은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저 부자 엄마 아빠의 편애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명씨 측 변호사의 입도 아닌 재판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사건과 거의 동시대에 벌어졌습니다. 유영철은 20명, 정남규는 13명, 강호순은 10명을 해쳤고 그들은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죠. 명씨는 3명을 해쳤습니다. 비록 미리 테이프와 흉기, 등유도 사놨고 비록 누군가를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지만 그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라서 최고로 나쁜 놈들이 받는다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명병석보다도 훨씬 착한 핫도리 주녀만 불쌍하게 됐습니다. 한국인이었다면 무기도 아닌 유기형 정도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나라를 잘못 골라 태어난 겁니다. 살인마가 불쌍하기는 또 난생 처음이네요. 이런 결론이 정말 맞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부담없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한심한 사건을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세 여성의 명복을 기원하며 주간악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